인생이라는 강을 오래 항해해온 우리에게 가장 큰 시련은 무엇이었을까요? 때로는 폭풍우 같은 사건들보다 한자리에 맴돌게 하는 소용돌이가 더 큰 고통이었을지 모릅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애쓰다 지친 경험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자녀가, 친구가, 동료가 조금만 달라진다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 믿으며 들인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결국은 맞이한 깊은 좌절감. 오늘은 인생 후반기에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귀중한 지혜, 나의 행복은 타인의 변화가 아닌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어려움은 어느 시대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디지털 소통의 발달로 관계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깊이는 오히려 얕아진 듯합니다. 젊은 세대는 고스팅이라는 말로 관계를 갑자기 끊어버리는 현상을 설명하고 인간관계 디톡스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어땠나요? 한번 맺은 인연은 쉽게 놓지 않았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상대방이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관계는 지켜야 한다는 가치관이 우리를 지탱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정확히 말하면 타인의 힘으로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때로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들, 특히 다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은 결국 좌절과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 흐르듯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아 흐릅니다. 때로는 우회하고 때로는 천천히 침식시키며 결국에는 자신의 길을 찾아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 고대 동양의 현인 중 한 명은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일이 있네.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일,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그리고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지. 지혜란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능력이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통제의 소재라는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삶을 결정한다고 믿는 반면 외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은 운명이나 타인, 환경이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이가 들수록 내적 통제 소재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타인이나 외부 환경보다 자신의 선택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 봉사활동을 시작한 한 노신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수 씨는 4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한 후 은퇴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아내가 조금만 더 적극적이고 사교적이었다면 자신의 승진이 더 빨랐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식이나 중요한 자리에 아내가 함께하길 꺼려했기 때문이죠. 그는 수십 년간 아내를 변화시키려 노력했지만 성격 내성적인 아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박 씨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부부를 만났고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수강생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내성적인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신 자신이 홀로 사교 활동을 즐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부부 관계도 좋았고 자신의 커리어도 성공적이었다고 말이죠. 이 이야기는 박 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아내의 성격을 바꾸려고 애쓰며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가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조정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타인의 성격, 행동, 생각을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좌절로 이어집니다. 대신 우리는 자신의 반응, 태도,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할 때 오히려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역설적 변화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강요받거나 통제당한다고 느낄 때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느낄 때 오히려 자발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박민수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가 아내의 성격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압박에서 벗어난 아내는 자신의 페이스대로 조금씩 사교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자리에는 기꺼이 함께했습니다. 강요가 아닌 선택이었기에 그녀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물 흐르듯 사는 지혜의 일부입니다. 억지로 흐름을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막히지만 자연의 흐름을 따르면 결국 길이 열립니다. 관계의 경계를 세우는 것은 자기 존중의 시작이다. 현대 심리학에서 경계 세우기는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핵심 개념입니다. 경계란 타인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어디까지가 허용 가능하고 어디부터가 불편한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경계 세우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가르침 속에서 자랐고 양보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깊게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양보와 참음은 결국 자신을 소진시키고 관계를 불균형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인생 후반기에 접어든 이영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웃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친구들의 어려움에 항상 달려갔으며 자녀들의 요구에도 언제나 그래, 엄마가 할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언제나 가족 모임의 장소였고 명절이면 모든 준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과로로 인한 심한 현기증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그녀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복 후 그녀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명절 준비를 가족들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당황했지만 곧 각자의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놀랍게도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즐거웠고 명절의 의미도 더 깊어졌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이웃과 친구들의 부탁에도 때로는 정중히 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의 거절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진실해지고 깊어졌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타인도 나를 존중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기 연민의 개념은 자신을 타인과 동등하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신 건강의 기본이라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자기 존중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체력과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계를 세우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적절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마치 가장자리가 불분명한 그림과 같습니다.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실체가 모호합니다. 반면 명확한 경계가 있는 관계는 윤곽이 선명한 그림과 같습니다. 각자의 공간과 형태가 분명하기에 오히려 전체적인 구도가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이영미 씨의 경우 경계를 세운 후 일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무조건적인 희생에만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남은 관계들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상호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생기면서 관계의 질이 향상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관계가 아닌 깊고 의미 있는 소수의 관계입니다. 적절한 경계 세우기는 이러한 질적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수용하는 역설적 지혜를 배우라. 동양의 오랜 지혜 중에는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억지로 행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성취를 이룬다는 가르침입니다. 서양의 심리학에서도 유사한 개념으로 급진적 수용이라는 치료적 접근이 있습니다. 수용이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원하는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수용은 포기나 체념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0년 넘게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정호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매년 그를 괴롭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마음을 열지 않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이었죠. 초기에 정 씨는 이런 학생들을 구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고 개인 상담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변화했지만 많은 경우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교직 생활 끝에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학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현실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자신의 태도와 교수법에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수용의 자세가 오히려 그의 교직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특정 학생들의 변화에 목숨 걸지 않게 되자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고 교사로서의 열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용과 전념 치료는 이와 같은 원리에 기반합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을 수용하고 대신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행동에 전념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이 수용의 지혜는
특히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인생에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의 변화, 관계의 한계, 시간의 제약 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 둘째, 경계를 세우는 것이 자기 존중의 시작이라는 것. 셋째,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수용하는 역설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이 세 가지 지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 타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수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 방안은 통제 목록 만들기입니다. 종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것,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나열해 보세요. 이 목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쏟는 에너지를 줄이고 통제 가능한 영역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방안은 부드러운 경계 세우기입니다.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반드시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에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제 에너지와 시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방식으로 도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등 부드럽지만 명확한 표현으로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방안은 아침 수용 명상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마주할 수 있는 도전과 어려움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이 지금 현실이다. 내가 좋아하든 않든 이것이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네 번째 실천 방안은 관계 에너지 감사입니다. 주변의 관계들을 돌아보며 어떤 관계가 에너지를 주고 어떤 관계가 에너지를 빼앗는지 정직하게 평가해 보세요.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적절히 조절하거나 필요하다면 정리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다섯 번째 실천 방안은 자기 돌봄 의식입니다. 매일 적어도 30분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할애하세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명상을 하거나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이 시간은 해야 할 일이 아닌 그저 존재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실천 방안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할 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닌 지속성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인생의 후반기는 이전과는 다른 지혜와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취하고 이루고 쌓아가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수용하고 흐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물처럼 흐르는 지혜의 본질입니다. 인생의 강을 오래 항해해온 우리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관점의 넓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눈앞의 파도에 일희일비했지만 이제는 더 넓은 시야로 인생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애쓰며 지친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은 포기가 아닌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소진하는 대신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경계를 세우는 것이 어색하고 죄책감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온 증거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랑과 나눔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수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평생 더 나은 것을 추구하도록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큰 변화와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때로는 바위 주위로, 때로는 아래로, 그리고 천천히 바위를 다듬어가며 자신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외부의 변화가 아닌 내면의 평화라는 것을요.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지혜가 인생의 후반부를 더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지혜, 그것은 나이 듦의 특권이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